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서 날아온 짧은 댓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무너뜨려 본 적이 있는가?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말 이후로 집중은 흐트러지고 이유 없는 분노가 가슴에 남아 밤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너무 나빠.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 하고 회사를 옮기고 관계를 끊으려 한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문제는 늘 밖에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아직도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에 아무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강요한다. 억울하면 말하라고, 무시당하면 화내라고, 참으면 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택한 인물이었다. 고요한 새벽 한남동 승지원에서 그는 홀로 깨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은둔의 재벌이라 불렀지만 그 시간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통제의 순간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밖으로 분출되는 분노와 짜증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내면이 새어나오는 신호라는 것을.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무례하게 밀치고 지나간다. 상사는 당신의 노력을 가볍게 평가절하 한다. 온라인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비아냥을 던진다. 이 모든 자극은 늘 존재해왔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평온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통째로 빼앗기는가? 차이는 단 하나다. 누가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 그 권한을 누가 쥐고 있는지에 있다.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성공을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아도 흔들린다. 반대로 내면의 질서를 세운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수많은 결정들, 특히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는 선언 역시 외부를 향한 외침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먼저 완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는 세상의 비웃음과 내부 반발을 예상하고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외부의 소음에 즉각 반응했다면 삼성의 방향타는 수없이 흔들렸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성과 같다. 성문을 아무에게나 열어두면 그 안은 곧 혼란과 소음으로 가득 찬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삶 일부를 위임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감정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삶의 운전석에 앉을 수 없다. 오늘부터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가 아니라 왜 나는 아직도 저 사람에게 내 감정의 열쇠를 쥐어주고 있는가라고. 내면의 접근 권한을 회수하는 순간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이 당신의 성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짜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이 첫 번째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흔들리는 다수와 다른 길 위에 서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당신을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 그 존재를 나의 내공을 점검하는 시험지로 인식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극이 오면 즉시 방어하거나 공격한다.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속으로 분노를 곱씹는다. 그러나 지배자의 관점은 다르다. 그는 묻는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가?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선언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당시 일본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무슨 반도체냐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무시이자 도발이었다. 보통의 리더라면 분노했거나 혹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대응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조롱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이 비웃음을 뒤집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이 전략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결과가 되었다. 우리는 일상에서 훨씬 사소한 시험지들을 만난다. 무례한 상사, 발목을 잡는 동료, 은근한 시기로 가득 찬 지인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악당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 통제력이 어디까지 훈련되었는지를 확인하러 온 출제자에 가깝다. 평온한 상황에서의 침착함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모욕과 불공정, 억울함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진짜 실력이다.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조종사만이 하늘을 지배하듯 비난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반응의 방식이 바뀐다. 예전 같으면 분노가 치밀었을 상황에서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게 된다. 아, 지금 내 멘탈의 깊이를 재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절반 이상 잦아든다. 관찰자의 위치에 서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그것은 한 단계 위로 올라서는 선택이다. 관찰자는 싸우지 않는다. 관찰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학습한다. 어떤 말에 내가 흔들리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 앞에서 감정이 요동치는지를 조용히 기록한다. 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당신의 내면은 단단해진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정을 즉각 표현하기보다 한 박자 늦춰 인식하는 습관이 스트레스 반응을 크게 낮춘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다. 이제 누군가 당신의 버튼을 누르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나의 내공을 테스트하러 왔구나. 이 한 문장은 싸움을 학습으로 바꾸는 스위치다. 시험지는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풀수록 난이도는 낮아지고 당신의 레벨은 올라간다. 결국 더 이상 사소한 도발은 시험지조차 되지 못한다. 그렇게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성장한다. 세 번째 원칙은 지배자의 마인드셋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도적인 틈을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틈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감정은 자동으로 튀어나오고 말은 쏟아지며 행동은 뒤따른다. 그리고 나서 후회가 남는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상황에서 참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에너지는 소진되었고 관계는 흔들린 뒤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초격차는 기술이나 자본의 격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신의 격차이기도 하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수 앞을 보는 능력, 자극이 왔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 이 여유가 바로 초격차다. 본능대로 화를 내는 것은 짐승의 영역이다. 반면 화가 올라오는 것을 인식하고도 침묵하거나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다. 우리는 흔히 자기 통제를 참는 것으로 오해한다.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통제는 억압이 아니다. 선택이다. 지금 이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둘 것인가? 이 선택권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은 아주 짧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3초만 호흡을 의식해 보라. 이 단순한 행동은 뇌가 자동 반응 모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실제로 신경과학에서는 호흡을 통한 주의 전환이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를 낮춘다는 연구들이 공개되어 있다. 즉, 침묵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화를 느끼고도 그 감정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 의견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은 반응이야말로 가장 값싼 에너지 절약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려는 자극이 넘쳐난다. 그 모든 것에 반응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남의 손에 넘어간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침묵은 자유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한 단계 위에서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연습으로 길러진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응하기 전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여라. 그 멈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칙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침묵이라는 힘, 그리고 감정적 분리를 통한 관계의 정리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진다고 믿는다. 논리적으로 이기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람이 강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과 이건희 회장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진짜 힘은 밖으로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안으로 응축된 침묵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건희 회장은 경청의 대가였다. 그는 상대의 말을 끊지 않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 침묵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말이 많아질수록 내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가고 동시에 나의 한계와 감정이 노출된다. 반대로 침묵은 상대를 드러나게 만든다. 사람은 말할수록 자신을 설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도와 욕망, 약점까지 자연스럽게 노출한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적 무기가 된다. 갈등 상황을 떠올려 보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말들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비난에 해명하지 않는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도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설명하려 애쓰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을 찐부자들이 결과로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로 설득하려는 사람은 아직 증명할 것이 많다. 반면 결과로 말하는 사람은 침묵해도 된다. 이 침묵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원칙, 감정적 분리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무너진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한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인맥 철학은 냉정했다. 핵심 인재에게는 집요할 정도로 공을 들였지만 조직의 에너지를 흐리는 사람에게는 단호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려는 리더는 결국 아무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기대는 의존의 다른 이름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상처받는다. 즉, 기대하는 순간 이미 내 평화는 타인의 선택에 인질로 잡힌다. 진정한 감정적 분리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다. 명료해지는 것이다. 누가 내 삶의 필수적인 사람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능력이다. 인맥 다이어트는 비겁한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길이다. 소수의 중요한 관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감정의 영역 밖으로 내려놓아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평가받지 않으려는 용기야말로 자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침묵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관계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 속에서 판단은 더욱 선명해지고 선택은 빨라진다. 이것이 지배자들이 말없이 위에 서는 방식이다. 여섯 번째 원칙부터 마지막까지의 흐름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한다. 그것은
내면 통제권의 완전한 회수다. 그 출발점은 정신의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은 거대한 성과 같고 모든 성에는 문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너무 쉽게 열어준다는 데 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비교를 부추기는 타인의 삶, 분노를 전염시키는 말들. 우리는 그것들을 무방비로 들여보내고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스스로를 탓한다. 이건희 회장은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철저히 관리한 인물이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그는 소음을 차단하고 본질만 남겼다. 오늘날 말하는 미라클 모닝은 이미 그에게 오래전부터 실천의 영역이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인간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의 총합이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의 말을 마음에 들이느냐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진짜 자기 통제는 감정이 아니라 주의력 관리에서 시작된다. 일곱 번째 원칙은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삼성의 애니콜 화형식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시장의 혹독한 비판과 수치심을 혁신의 연료로 전환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비판은 누구에게나 아프다. 그러나 상처받는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니다. 실패는 그 상처 속에 머물며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다. 비판을 받았을 때 감정을 걷어내고 질문하라. 이 안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격도 성장의 재료로 바꾼다. 여덟 번째 원칙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자유다. 기대는 종종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은 감정적 족쇄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노력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와 실망이 따라온다. 찐 부자들은 사람을 신뢰하되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다. 타인의 반응에 내 가치를 걸지 않는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권을 되찾는다. 아홉 번째 원칙은 용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위한 전략이다. 분노를 오래 품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일이 아니다. 내 에너지를 과거에 묶어두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다. 이건희 회장은 복수의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에 있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옳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나의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이다. 과거의 사건뿐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한다. 자책은 내공을 좀 먹는 가장 교묘한 적이다. 이 모든 원칙은 하나로 이어진다.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고 기대를 버려 자유를 얻으며 용서를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면 통제권을 완전히 되찾는 과정이다. 이건희 회장이 고독한 새벽 속에서 단련한 것은 외부의 폭풍을 잠재우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폭풍에도 침몰하지 않는 내면의 항공모함이었다. 당신이 지금 쉽게 화가 난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아직 내면의 시스템이 정비 중이라는 신호일 뿐이다. 오늘부터 수리를 시작하라. 아침에는 정신의 문지기를 점검하고 하루 동안의 상처에서 교훈을 추출하며 저녁에는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아라.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의 선장이다. 남의 배를 바라보느라 정작 내 키를 놓치지 말라.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반응하는 노예로 살 것인가, 지배하는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내면의 평화는 곧 권력이다. 그 권력을 되찾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흔들 수 없다.